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25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에는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면서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읽었어요. 라쿤 자산운용의 대표로 계신 홍진채님의 책을 드디어 읽었습니다. 확실히 책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수록 또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거인의 어깨는 책 제목답게 거인의 어깨 위에 서기 위해서 멀게만 느껴지는 거인들을 좀 더 쉽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딱 읽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무척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숫자도 함께 보여주어서 정말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밖에 사고의 디테일을 최대한 전달해주기 위해서 책 지면 한쪽 한쪽을 정말 중요한 것만 담기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채운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벤저민 그레이엄을 시작으로 여기서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버핏의 사고로 확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한 피터 린치를 통해서 장기 투자와 동행하는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를 통해서는 필립 피셔가 나오게 되는데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적정 ROE와 PBR을 보여주면서 실전에서 당장 도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제가 이해했던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벤저민 그레이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벤저민 그레이엄을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치주가 떠오르죠? 벤저민 그레이엄 하면은 가치 투자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가치주라 하면은 어떤 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나요? PER이 낮거나 아니면은 PBR이 낮은 단순히 수치가 낮아서 싸 보이는 것이 우린 싸다고 생각하고 속된 말로 꽁초주가 가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가치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치투자는 무작정 이런 지표들의 절대값이 작은 게 아니라 적정 PER 대비 낮은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장부상의 가치를 계산해서 실제로 회계상 싼 회사를 사기도 했는데, 이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사가지고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식의 투자도 했기 때문에 장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그레이엄에게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처럼 회사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은 BPS가 싸다, PBR이 엄청 낮다, 절대적인 값이 낮다고 해서 단순히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레이엄의 투자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는 PR이 낮고 PBR이 낮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가이코라는 성장주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레이엄의 사고 체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두 번째, 시장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오간다. 세 번째, 나 또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네 번째, 미래의 성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다섯 번째, 철저한 분석 하에 매수를 했으면 분석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표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이죠. 이 미스터 마켓, 시장이 마치 조울증을 가진 어떠한 인격체로 의인화를 시켜서 이 미스터 마켓이 똑같은 주식을 어떤 날에 싸게 팔고 어떤 날에 비싸게 팔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이 두 가지가 거의 그레이엄에서 엄청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직접 회사를 공격하는 장부의 대가 그레이엄조차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다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전 마진을 꼭 반드시 가져간다는 것이죠. 다음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로 워렌 버핏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계 최초의 투자의 지침은 이솝이 제시한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입니다. 이솝이 빠뜨린 말은 숲속의 새 두 마리를 잡는 시점은 언제이고 적용하는 할인율은 얼마인가입니다. 이 버핏이 정의한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받으리라고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 현재의 구매력을 남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래에 더 나은 구매력을 갖게 해줄 자산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죠. 버핏이 투자를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DCF입니다. 이 DCF란 현금 흐름 할인 방식으로 기업의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을 사업의 소유권으로 보고 실제로 기업을 소유했을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을 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핏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그냥 현금을 가져다 주는 공장이지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버핏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핏은 기업을 볼 때 항상 현금을 나에게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고, 그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해자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앞으로 계속 버핏에게 현금이 꽂힐 테니까요.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지주사입니다. 자회사들에서 나온 현금을 더 나은 곳으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언급하는 시즈캔디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시즈캔디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하면은 첫 키스를 할 수 있다는 마법의 초콜릿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시즈캔디를 홍보를 하면서 이게 시즈캔디의 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획기적으로 보면은 버핏은 시즈캔디의 높은 투자 자본 이익률과 미래의 초콜릿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해자를 보고 시즈캔디를 인수를 합니다. 투하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들어가는 카펙스에 비해서 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뺀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결국 기업을 계속 영원히 소유한다고 했을 때, 만약 이 회사가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주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자본이 엄청 높다라고 하면은 점점 카펙스가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성장이 점점 둔화가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투하 자본이 낮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 회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데 투하되는 카펙스가 적기 때문에 결국 이 들어오는 돈이 복리로 작용을 하면서 나에게 내 투자금 이상의 현금 흐름을 발생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좀 잘 이해하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느낌인데 제가 어떻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버핏은 항상 성장을 위한 투하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잉여 현금 흐름을 높게 가져가는 회사를 선호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들어간 자본이 높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을 하기 위해 투하되는 자본은 말씀드렸듯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고 이 영구적인 성장을 계속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즈캔디를 이제 인수를 하였고, 시즈캔디로부터 발생되는 잉여 현금을 가지고 만약 시즈캔디가 단독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시즈캔디만을 위해서 썼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사 밑에서 더 좋은 곳으로 자본이 배분이 되면서 시즈캔디의 자본이 그냥 단순히 초콜릿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도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더 유용한 곳에 많이 쓰이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주사라는 구조가 완전 사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주사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를 100%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가져다주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버핏이 왜 주가의 등락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지 이해가 가시죠? 결국 이 사람은 시즈캔디처럼 그냥 진짜 현금이 본인한테 들어오니까 우리처럼 주가가 올라서 팔고 뭐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친근한 피터 린치로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피터 린치 하면은 10루터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은데, 텐베거라고 하죠. 피터 린치는 텐베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종목들 중 일부는 10루터의 씨앗이다. 두 번째, 10루타는 장기간 보유했을 때 발현된다. 세 번째, 10루타로 가는 동안 매도하고 싶은 충동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네 번째, 단지 높은 수익률이 낮다고 기계적으로 매도해버리는 행위는 포트폴리오의 장기 수익률을 크게 훼손한다. 이 책을 보고 지금까지 텐베거를 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텐베거란 단기적으로 달성되는 대박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재평가한 결과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10루터가 된 거죠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텐베거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엄청난 사람이어만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텐베거는 한 방에 터지는 대박이 아닌 투자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재평가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재평가를 하면서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스톱을 할지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기업들에서 결국 텐베거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찍어온 건데요. 투자를 시작한 지 3, 4년이 되면은 리서치 노력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익률은 복리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을 3년에서 4년 정도 관찰하다 보면은 업계 상황은 정말 알 만큼 알았고 더 나아지길 좀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특별하게 알 것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은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오면은 한 번씩 실적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적인 뉴스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상황을 조금씩 보고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을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결국 지식 또한 복리로 쌓이면서 크게 수익으로 오게 되는 때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 진짜 텐베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봐왔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긴 하거든요. 나도 텐베거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고르고 난 종목을 보면은 텐베거가 갈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미래 텐베거가 되는 종목이 뭐 미래 실적을 당겨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적을 찍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진입하려고 생각을 해볼 때는 늦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텐베거 종목을 못 고르지? 인사이트가 부족한가? 라고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텐베거는 물론 뛰어난 인사이트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다 보면은 이 기업을 알아갈수록 또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이 또 복리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미래까지 최대한 고려를 하는 게 맞고요. 제 생각과 기업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내려놓기도 하고 또 다시 잡기도 하면서 좀 기업의 성장과 최대한 오래 함께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적인 뭐 기업의 주가의 등락보다는요. 여기까지가 1권의 내용이고요. 2권에서는 좀 더 실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립 피셔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위대한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제가 찍어왔는데 할인율을 10%로 가정했을 때 지속 가능한 ROE에 대한 적정 PBR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긴 좀 그렇고 직접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책에서 훨씬 더 설명을 잘해주잖아요. 1권, 2권 다 읽다 보니까 결국 결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안전장치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은 이 기업 가치 대비 얼마나 할인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 다음이고요. 무조건 기업이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있어서 나에게 더 많은 현금을 주기 위한 나의 구매력을 더 높이기 위한 기업을 선택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전마진이 없다고 기업을 안 살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걸 한 방에 다 사지 않고요.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중에 또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좋은 기업이 만약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이때 또 더 사는 방식으로 기업을 항상 장기로 동행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당장 싸지 않다면은 뭐 안 사도 되긴 한데 아쉽다면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 먼거, 필립 피셔 모두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수익이 복리로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성장률이 이 기업이 20%야. 근데 20%를 3년에서 5년간 유지를 해. 그러면은 이 기업은 매년 20%씩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한 만큼 이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이 계속 복리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이라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모든 투자의 구루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위대한 기업이 저에게 과연 잡힐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위대한 기업을 찾아보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이런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한국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 그런 경계를 좀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좋은 기업들 그리고 정말 성장을 하는데 주주 환원까지 되는 기업들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런 가치가 좀씩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적정 시총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이고요. 그런 게 한번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막 이것저것 다 말을 하고 싶어서 내용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